추석날 밤 며느리의 입술이 차갑게 열렸다. 그 틈새로 빠져나온 말들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나를 베었다. 나가라는 것. 당장. 이 집에서 30년을 함께 산 집이었다. 내 청춘 전부를 쏟아부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저 쫓겨나는 늙은 여자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다. 내 가방 깊숙이 감춰진 갈색 봉투의 존재를, 시어머니께서 내 손에 쥐어주셨던 그 무거운 비밀을. 석 달 후 나는 법무법인 문을 열고 들어섰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추석날 복도에 버려졌던 그 할머니가 아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나무를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침대 시트가 축축했다. 식은 땀이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였던 몸의 흔적이었다. 오늘은 시어머니 49제였다. 창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내 하루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세수를 하러 욕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거울 속 얼굴을 마주했다. 55.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언제부터였을까? 이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것이. 주름은 깊은 골짜기처럼 파여 있었고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다. 30년. 그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이었다. 검은 상복을 꺼냈다. 옷감이 차갑게 피부에 닿았다. 49일. 시어머니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지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것이. 그날이 떠올랐다. 밭에서 일하시던 시어머니를 발견했을 때 땅바닥에 쓰러져 계신 그 작은 몸, 흙이 묻은 손, 119를 부르는 내 손은 통화 버튼조차 제대로 누를 수 없을 만큼 떨렸다. 병원 복도는 차갑고 하였다. 의사는 말했다. 뇌출혈. 이미 늦었다고. 손을 쓸 수 없다고. 그 말들이 내 귓가에서 메아리 쳤다. 사흘 뒤 시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한 채 떠나셨다. 장례식장. 사흘 동안 나는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다. 조문객들이 물밀듯 밀려왔다. 음식을 차리고 설거지하고 다시 음식을 준비했다. 시누이들은 상주로 앉아 울기만 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휴지를 건네는 것도, 문상객들에게 음식을 내오는 것도 모두 내 몫이었다. 남편 준호는 형제들과 소주잔만 기울였다. 슬프다며, 어머니가 그립다며, 하루 종일 취기에 젖어 있던 그들. 나는 그 사이를 오가며 술안주를 나르고 빈 병을 치우고 토하는 사람들을 돌봤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완전히 비어 있었다. 소파에 주저앉는 순간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시어머니의 빈자리가 집 안가득 메워져 있었다. 그 빈자리가 나를 짓눌렀다.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25. 서울에서 자란 도시 처녀가 시골 농가로 시집 온 날. 낯선 풍경, 낯선 사람들, 낯선 냄새. 모든 것이 두려웠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내 손을 잡아주셨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모내기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그 손. 허리를 굽히고
조심조심 이렇게 씹는 거라고 말씀하시던 그 목소리. 첫날 모내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몰래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숨죽여서 그래야 했다. 며느리니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셨다. 다음 날 아침 내 손에 연고를 발라주시며 말씀하셨다. 처음이니까 힘들다고, 괜찮다고, 천천히 배우면 된다고. 그 손길의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다. 시동생들은 달랐다. 특히 둘째 준서. 그의 입에서는 언제나 비아냥이 튀어나왔다. 서울 사람은 쓸모없다고, 이것도 못한다고, 농사일은 배운 적도 없는 주제에 왜 시집 왔냐고. 셋째 준호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차린 밥상마다 트집을 잡았다. 밥이 되었다고, 국이 짜다고, 반찬이 맛없다고. 그럴 때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남편은 장남이었다. 하지만 동생들 편만 들었다. 내가 서운함을 토로하면 그는 내가 예민하다고 말했다.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라고, 참아야 한다고. 시누이 정숙은 결혼해서 나갔지만 명절 때마다 돌아왔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 나를 부렸다. 며느리니까, 언니니까. 그 말들이 나를 묶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다. 늘 내 편이었다. 아이들에게 말씀하셨다. 경희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너희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듣는 둥 마는 둥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봄에는 모내기, 여름에는 김매기, 가을에는 추수. 사계절이 반복되는 동안 나는 조금씩 농사일을 배워갔다. 내 몸은 점점 이 땅에 익숙해졌다. 아이를 낳았다. 딸, 그리고 아들. 하지만 농사철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었다. 동네 어르신들이 대신 봐주셨다. 엄마 품이 그리워 우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밭에서도 들렸다. 하지만 나는 허리를 펼 수 없었다. 일손이 부족했으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아이들은 당신이 보시겠다고. 나는 밭일을 계속하라고. 고맙다고 인사했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다. 엄마로서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내가 시집 온 지 10년째 되던 해였다. 농약을 잘못 드셨다. 급성 중독.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변했다. 시동생들이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형님도 이제 땅을 나눠야 한다고. 우리도 몫이 있다고. 남편은 난처해했다. 장남으로서 집안을 지켜야 하는데 동생들의 요구도 무시할 수 없었다. 결국 시어머니께서 결정하셨다. 당신이 살아계실 동안은 땅을 나누지 않겠다고. 당신이 돌아가시면 그때 상의하라고. 시동생들은 불만스러워했지만 어머니 말씀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 후로 다시 10년이 흘렀다. 나는 계속 일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밭으로 나가고 밤 9시에 돌아왔다.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어갔다. 하지만 쉴 수 없었다. 쉬면 시동생들이 뭐라고 했다. 형수는 놀기만 한다고. 몸이 아프다고 말하면 꾀병이라고 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다들 힘든 거라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고.
아이들이 대학에 갔다. 학비가 만만치 않았다. 시댁 농사 수입으론 부족했다. 그래서 나는 새벽 배송 일을 시작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신문을 돌렸다. 그 돈으로 아이들 학비를 댔다. 시어머니께서 말리셨다. 너무 무리한다고, 몸 상한다고. 하지만 나는 괜찮다고 했다. 아이들은 공부해야 하니까.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내 손을 잡으셨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인 내 손을. 그리고 말씀하셨다. 고맙다고. 나 때문에 이 집이 유지된다고. 그 말에 눈물이 났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인정해 주는 것 같았다. 그런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 갑작스럽게 아무 예고도 없이 49제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계속 울었다. 이제 이 집에 내 편은 없다는 걸 알았다. 시어머니만이 나를 사람으로 봐주셨다. 이제 그분이 없었다. 그런데 장례식 마지막 날 시어머니의 친구 김순자 할머니께서 나를 부르셨다. 주차장 구석으로 데려가셨다. 주변을 살피는 할머니의 눈빛이 조심스러웠다. 할머니는 갈색 봉투를 건네셨다. 두툼한 봉투였다. 무게가 느껴졌다. 이게 뭐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모른다고 하셨다. 시어머니께서 열어보지 말라고 당부하셨다고. 정말 힘들 때, 꼭 필요할 때 열어보라고. 할머니의 눈빛이 진지했다. 그리고 경고하셨다. 시댁 식구들에게 이 봉투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시어머니의 당부라고. 봉투를 받아들었다. 무거웠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했지만 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옷장 깊숙이 숨겼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49제 날이 밝았다. 오전 10시 절에서 법회가 열렸다. 검은 옷을 입고 차를 몰아 절로 향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절에는 이미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다. 남편, 시동생들, 시누이,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법회가 시작됐다. 스님의 독경 소리가 법당을 채웠다. 나는 시어머니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법회가 끝나고 공양 시간이 됐다. 절에서 준비한 음식이 나왔다.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다. 그때 둘째 시동생 준석이 입을 열었다. 재산 정리 이야기였다. 땅 이야기. 시어머니 명의로 된 땅을 이제 나눠야 한다는 것.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오늘은 어머니 49제라고,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고. 하지만 시동생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땅값이 오르고 있다고. 지금 팔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셋째 준호도 거들었다. 시어머니 명의 예금도 있다고. 그것도 나눠야 한다고. 시누이 정숙도 끼어들었다. 자기도 딸이니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내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었다. 며느리는 가족회의에서 입을 열 자격이 없었다. 결국 남편이 말했다. 다음 주에 모여서 상의하자고. 오늘은 그만하자고. 식사는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도 입을 열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집에 도착했다. 나는 부엌으로 향했다. 설거지를 하려고.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리모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불렀다. 거실로 갔다. 남편의 표정이 심각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이혼하자고. 귀를 의심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혼이라는 단어를 내뱉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물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말했다. 생각해봤다고. 우리는 이미 남남이라고. 아이들도 다 컸다고. 각자 살자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30년이 뭐냐고 물었다. 남편은 대답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니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우리 각자 살자고.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시어머니 때문에 나를 참았다는 것. 정이냐고 물었다. 사랑했던 적이 있냐고. 남편은 차갑게 말했다. 사랑? 우리가 언제 사랑해 본 적이 있냐고. 그냥 의무감으로 산 거라고.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다. 30년 동안 농사 도운 것은 뭐냐고 물었다. 새벽 배송이라며 아이들 학비된 것은. 남편은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제 끝이라고. 그리고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이혼 협의서였다. 서명하라고 했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었다. 이혼 협의서가 들어 있었다. 재산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남편은 말했다. 집과 땅은 자기 형제들과 나눠야 한다고. 나한테 줄 건 없다고. 30년 동안 내가 일한 건 뭐냐고 물었다. 남편은 대답했다. 그건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서류를 집어 던졌다. 서명 안 한다고. 재판으로 가자고. 남편이 비웃었다. 재판? 내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라도 있냐고. 다 내 명의라고. 사실이었다. 30년 동안 일했지만 내 명의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빤히 쳐다봤다. 새벽 3시쯤 문득 그 봉투가 떠올랐다.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봉투. 조용히 일어나 옷장을 열었다. 갈색 봉투를 꺼냈다. 거실로 가서 탁자에 앉았다. 봉투를 한참 바라봤다. 정말 힘들 때, 꼭 필요할 때. 김순자 할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지금이 바로 그때였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었다. 서류 여러 장이 나왔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손편지 한 장. 먼저 편지를 펼쳤다. 시어머니의 삐뚤삐뚤한 글씨체가 보였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신 흔적이 역력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3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리고 감사하다고 쓰여 있었다.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다. 봉투 안 서류들이 모두 내 것이라고. 내 앞으로 되어 있다고. 서류를 펼쳤다. 첫 번째 서류는 토지 등기부등본이었다. 소유자 란을 봤다. 김경희. 내 이름이었다. 뭔가 잘못 본 것 같아 다시 확인했다. 분명히 내 이름이었다. 주소를 보니 시댁 논밭이었다. 3,000평이 넘는 땅. 두 번째 서류를 펼쳤다. 또 다른 토지 등기부등본. 이것도 내 명의였다. 세 번째, 네 번째. 서류를 하나씩 펼칠 때마다 내 이름이 나타났다. 시댁의 논밭 땅 대부분이 내 명의로 되어 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마지막 서류는 예금 통장 사본이었다.
시어머니 명의지만 수익자는 나로 되어 있었다.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3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편지를 다시 읽었다. 시어머니는 10년 전부터 준비하셨다고 했다. 조금씩 땅을 내 명의로 바꾸셨다고. 아들들은 모른다고. 등기부 확인할 줄도 모른다고. 예금도 내 앞으로 해두셨다고. 법적으로 문제없게 공증도 받으셨다고. 김순자 할머니가 증인이라고. 이제 이 모든 게 내 것이라고. 아들들이 땅 나누자고 하면 그때 이 서류를 보여주라고. 당당하게 말하라고. 이건 내 거라고. 편지의 마지막 문장. 미안하다고. 살아계실 때 더 잘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것만큼은 꼭 해주고 싶었다고. 나는 이 집의 진짜 기둥이었다고. 이제 내 인생을 살라고. 아무한테도 미안해하지 말라고. 사랑한다고. 우리 며느리.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시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셨다니. 서류를 다시 꼼꼼히 확인했다. 모든 게 합법적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날이 밝았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어 가방 깊숙이 숨겼다. 남편이 일어나 부엌으로 왔다. 이혼 서류 생각해봤냐고 물었다. 차분하게 대답했다. 생각해봤다고. 그런데 그 전에 할 얘기가 있다고. 시동생들이 땅 나누는 자리에 나도 있겠다고. 남편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왜 끼어드냐고. 나도 30년 동안 농사 도왔다고 대답했다. 들을 권리는 있다고. 남편이 비웃었다. 내게 무슨 권리가 있냐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건 그날 가서 얘기하겠다고. 다음 주 토요일.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다. 거실에 둘러앉았다. 시동생 준석이 서류를 펼쳤다. 땅 목록이 적힌 종이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된 땅이 총 5,000평이라고. 현재 시세로 50억 정도라고. 시동생들의 눈이 반짝였다. 한 명당 12억 정도라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집도 팔자고. 예금도 나누자고. 모두 신이 나서 떠들었다.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말했다. 잠깐 확인해 볼 게 있다고. 시어머니 땅 등기부를 한번 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남편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왜냐고. 어머니 명의인 게 뻔한데.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혹시 모르니까. 시동생들이 짜증을 냈다. 형수가 쓸데없이 끼어든다고. 조용히 하라고.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다. 이미 떼어봤다고. 여기 있다고.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를 봤다. 첫 번째 땅 등기부를 보여줬다. 소유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남편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김경희. 남편의 입에서 내 이름이 떨리며 흘러나왔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두 번째, 세 번째 서류를 차례로 펼쳤다. 이것도 다 내 명이라고 말했다. 10년 전부터 시어머니께서 조금씩 내 명의로 바꾸셨다고. 시동생들이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된다고 소리쳤다. 언제 이렇게 됐냐고. 시어머니의 편지를 꺼냈다. 직접 읽어보라고 테이블 위에 놓았다. 시동생들이 달려들어 편지를 읽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사기라고 소리쳤다. 사기냐고.
시어머니께서 직접 하신 일인데 무슨 사기냐고 대답했다. 법적으로 문제 있을 거라고 했다. 공증도 받았다고. 김순자 할머니가 증인이라고. 변호사 통해서 다 확인했다고. 남편이 주저앉았다. 그럼 자기들 몫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차갑게 대답했다. 없다고. 다 내 거라고. 거실이 전쟁터가 됐다. 시동생들이 테이블을 치며 소리를 질렀다. 얼굴이 붉게 상기됐다. 핏대가 섰다. 손가락이 나를 가리켰다. 형수가 어머니를 속였다는 것. 둘째 준석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침이 튀었다. 분노가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속였다고? 천천히 되물었다. 시어머니께서 직접 하신 일인데. 목소리는 차분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왜 우리 몰래 이런 짓을 하냐는 것. 셋째 준호도 흥분해서 말했다. 자기들은 친자식인데 며느리한테 땅을 다 준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것.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무섭지 않았다. 친자식? 되물었다. 30년 동안 너희가 뭘 했는데. 시동생들이 말문이 막혔다. 나는 계속 말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밭에 나간 건 누구였냐고. 너희는 10시까지 자고 낮에 잠깐 나왔다가 술 먹으러 갔다고. 추수 때는 누가 허리 펴지도 못할 정도로 일했냐고. 너희는 친구들이랑 놀러 다녔다고. 신우이 정숙이 끼어들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하다고. 자기들도 어머니 자식이라고.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났다. 신우이를 똑바로 봤다. 정수가 넌 결혼하고 나서 몇 번 왔냐고. 명절 때만 왔다고. 그것도 빈손으로. 시어머니 편찮으실 때 간호는 누가 했냐고. 내가 다 했다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약 챙기고 밤새 간호한 건. 신우이가 대답했다. 언니도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쓴웃음이었다. 당연히? 되물었다. 그럼 너희가 당연히 받을 유산도 없다고.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거라고. 남편 준호가 나를 노려봤다.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건 아니라고 했다. 우리 가족인데. 가족? 되물었다. 어제 나한테 뭐라고 했냐고. 이혼하자고 했다고. 30년이 의미 없다고 했다고.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화가 나서 그랬다고 변명했다. 화가 나면 30년을 없던 일로 만드냐고 물었다. 그게 가족이냐고.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이제 갈 거라고 말했다.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다고. 어딜 가냐고 물었다. 내 집이라고 대답했다. 아, 여기도 내 땅이니까 내 집이네 라고 덧붙였다. 시동생 준석이 가로막았다. 형수는 못 간다고.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그의 몸이 문을 막았다. 비키라고 말했다. 안 비킨다고 했다. 휴대폰을 꺼냈다. 경찰 부를까? 폭행죄로. 그제야 시동생이 물러섰다. 현관으로 걸어 나갔다. 뒤에서 시동생들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다. 차에 탔다. 시동을 걸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운전하면서 김순자 할머니한테 전화를 걸었다. 봉투를 열어봤다고 말했다. 오늘 시댁 식구들한테 다 말했다고. 할머니가 잘했다고 하셨다. 시어머니가 바라던 거라고.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냐고 물었다. 여쭤볼 게 있다고.
할머니는 지금 당장 오라고 하셨다. 할머니 집으로 향했다. 30분 거리였다. 할머니는 홀로 사셨다.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 초인종을 눌렀다.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셨다.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거실로 들어가 앉았다. 할머니가 차를 내오셨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걱정했는지 아냐고. 말은 안 하셔도 늘 내 얘기만 하셨다고. 경희가 고생이 많다고. 미안하다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10년 전부터 계획하셨다고 했다. 땅을 하나씩 내 명의로 바꾸는 거. 할머니한테도 말씀하셨다고. 왜 그러셨냐고 물었다. 할머니가 대답하셨다. 아들들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니까. 다 팔아서 날려버릴까봐 걱정하셨다고. 그리고 내가 평생 고생한 것도 아셨다고. 그 대가를 주고 싶으셨던 거라고. 혹시 시댁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어떡하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문제 없다고 하셨다. 다 합법적으로 처리했다고. 공증도 받았고 증인도 있다고. 변호사가 필요하냐고 물었다. 할머니가 아는 변호사가 있다고 하시며 명함을 꺼내주셨다. 유진 변호사. 좋은 분이라고.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손이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라고 하셨다. 아무한테도 미안해하지 말라고. 집으로 돌아왔다. 혼자 사는 작은 빌라였다. 결혼하기 전에 사둔 집. 시집가고 나서 세를 줬었는데 작년에 세입자가 나가 비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하지만 내 공간이라는 게 좋았다. 청소를 시작했다. 걸레질하고 창문 닫고 이불 털고.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저녁 7시쯤 청소를 마쳤다. 샤워를 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다. 30년 동안 쌓인 먼지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소파에 앉아 유진 변호사 명함을 꺼냈다.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다. 세 번째 벨을 받았다. 김순자 할머니 소개로 전화한다고 말했다. 김경이라고 자기소개했다. 변호사는 할머니한테 연락받았다고 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라고.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주겠다고 했다. 고맙다고 인사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잠이 잘 왔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다. 꿈도 꾸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단정한 옷을 입었다. 화장을 했다. 오랜만이었다. 거울을 보니 예전의 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다. 25세댁 때의 모습. 법무법인으로 향했다. 시내 한복판의 큰 건물이었다. 10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깔끔한 사무실이었다. 젊은 여자 변호사가 나왔다. 유진이라고 자기소개했다. 상담실로 안내했다. 차를 내왔다. 커피 향이 방 안을 채웠다. 서류를 볼 수 있냐고 물었다.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모든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변호사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다. 등기부등본, 공증 서류, 편지까지. 30분쯤 지났을 때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완벽하다고 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고. 정말이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했다.
시어머니께서 생전에 본인 재산을 처분한 거니까 유효하다고. 시댁에서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진다고 했다. 유류분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는 생전 증여니까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가슴이 뻥 뚫렸다. 안심해도 되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했다. 다만 시댁에서 계속 괴롭힐 수는 있다고. 그땐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변호사가 명함을 한 장 더 줬다. 혹시 문제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도와주겠다고. 고맙다고 인사했다. 법무법인을 나왔다. 하늘이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했다. 카페에 들어갔다. 커피를 주문했다. 오랜만에 여유를 즐겼다.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만나서 얘기하자고. 제발. 답장하지 않았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시동생들한테서도 전화가 왔다. 모두 무시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김순자 할머니한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 만나고 왔다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할머니가 다행이라고 하셨다. 이제 마음 놓고 내 인생을 살라고. 그런데 할머니 되물었다. 시어머니께서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신 걸까요? 할머니가 한참 침묵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경희야, 내 시어머니도 며느리였어. 뭐라고?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물으셨다. 몰랐다. 시어머니의 과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도 나처럼 30년을 고생했다고. 근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산도 하나 못 받고 쫓겨나다시피 나왔다고. 시동생들이 다 가져갔다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그래서 결심했다고. 자기 며느리한테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눈물이 났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다. 시어머니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할머니가 나한테 말하지 말고 시어머니 산소에 가서 말하라고 하셨다. 분명 들으실 거라고. 전화를 끊고 차를 몰아 시어머니 산소로 향했다. 산 중턱에 있었다. 30분을 걸어 올라갔다. 숨이 찼다. 하지만 계속 걸었다. 산소 앞에 도착했다. 잡초를 뽑았다. 주변을 정리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어머니, 속으로 불렀다. 저 경이에요. 늦었지만 왔어요. 목이 메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 잘 받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30년 동안 힘들었지만 어머니 계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어머니만이 절 인정해 주셨어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시어머니께서 대답하시는 것 같았다. 이제 제 인생 살게요. 어머니가 바라시던 대로. 아무한테도 미안해하지 않고 살게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산을 내려오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신우이 정숙이었다. 받았다. 언니라고 불렀다. 미안하다고 했다. 그동안 너무했다고. 이제 와서 사과냐고 물었다. 진심이라고 했다. 정말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한데 되물었다. 언니가 그렇게 고생하는 줄 몰랐다고. 당연한 줄만 알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정수가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알아 라고 정숙이 대답했다. 그래도 하고 싶었다고.
알았다고 말했다. 전화를 끊으려는데 정숙이 말했다. 언니, 오빠들이 소송 준비 중이래. 조심해. 알아, 대답했다.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었다. 소송이든 뭐든 상관없었다. 법은 내 편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했다. 시댁에 두고 온 내 물건들을 가져와야 했다. 다음 날 시댁으로 갔다. 트럭을 빌렸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무도 없었다. 내 방으로 갔다. 짐을 쌌다. 옷, 책, 사진 앨범, 30년의 흔적들. 부엌으로 갔다. 내가 쓰던 냄비와 그릇들을 챙겼다. 거실을 둘러봤다. 이제 이 집과도 이별이구나 싶었다. 짐을 다 싣고 나오는데 남편이 들어왔다. 경희야 라고 불렀다. 짐 다 쌌다고 말했다. 이제 안 올 거라고.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다. 이혼은 취소하자고. 웃음이 났다. 이제 와서 재산 없어지니까 아니라고 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30년 동안 고생시킨 건 뭐냐고 물었다. 새벽 배송 일하며 아이들 학비된 건 다 미안해?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이제 끝이라고. 트럭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로 남편을 봤다. 멍하니 서 있었다.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달렸다. 빌라로 돌아와 짐을 풀었다. 하나하나 제자리에 놓으며 새로운 시작을 느꼈다. 저녁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아빠가 엄마를 찾는다고. 엄마는 괜찮다고 말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혼한다는 게 진짜냐고 물었다. 진짜라고 대답했다. 아들이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엄마 힘들었지? 미안해. 내가 몰랐어.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 엄마가 안 보여줬으니까. 아들이 말했다. 엄마 사랑해.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엄마도 사랑해 라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55. 늦은 나이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다. 시동생들이 소송을 건 것. 유진 변호사한테 연락했다. 소장 받았다고 말했다. 예상했다고 했다. 걱정 말라고. 다 처리해 주겠다고. 재판 준비를 시작했다. 변호사가 필요한 서류들을 챙겼다.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 들어갔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와 있었다. 남편, 시동생들, 시누이까지. 재판장이 입장했다. 재판이 시작됐다. 시동생 측 변호사가 주장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은 부당하다고. 친자식들의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유진 변호사가 반박했다. 시어머니는 생전에 본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며느리는 30년 동안 시댁 농사를 도우며 헌신했다고. 시어머니는 그 대가로 재산을 증여했다고. 재판장이 물었다. 증거가 있냐고.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다. 시어머니의 편지, 공증 서류, 증인 진술서까지.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한 달 후라고 했다. 첫 재판이 끝났다. 법정을 나오는데 시동생 준석이 다가왔다. 이러지 말고 합의하자고 했다.
자기들도 조금은 받아야 한다고 법원 판결을 기다리자고 대답했다. 형수님 하고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다. 두 번째, 세 번째 재판이 이어졌다. 매번 시댁 식구들이 와서 나를 노려봤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유진 변호사가 옆에 있었고 법이 내 편이었다. 마지막 재판 날,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시어머니의 증언은 적법하다고, 피고의 소유권을 인정한다고, 방청석에서 시동생들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법정을 나왔다. 유진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다. 축하한다고, 이겼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변호사 덕분이라고, 아니라고 했다. 어르신이 잘하신 거라고.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다. 봄이 오고 있었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머니 속으로 불렀다. 이겼어요. 제가 이겼어요. 눈물이 났다. 하지만 기쁜 눈물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흘렀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졌다. 예전처럼 새벽 5시가 아니었다. 7시였다. 여유로웠다. 커튼 사이로 비치는 빛이 부드러웠다.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따뜻했다. 커피를 내렸다. 원두 가는 소리, 물 끓는 소리, 커피 향. 모든 게 평화로웠다. 베란다에 앉아 책을 펼쳤다. 오랜만에 읽는 소설이었다. 30년 동안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다. 이제 있었다. 9시에 복지관으로 향했다. 요즘 노인 복지 프로그램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김순자 할머니가 함께 하셨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먼저 와 계셨다. 환한 미소로 반겼다. 오늘은 김치 담그기 수업이었다. 독거노인분들께 나눠드릴 김치. 함께 김치를 담갔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버무렸다. 30년 동안 시댁에서 배운 솜씨.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다. 어르신들이 감탄했다. 손이 빠르다고, 잘한다고. 그 말들이 따뜻했다. 오래 했다고 대답했다. 웃으며 점심에 함께 식사를 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각자의 삶, 각자의 이야기. 모두 힘든 시간을 견뎌온 사람들이었다. 그 이야기들이 위로가 됐다. 오후에 농장으로 갔다. 내가 임대해준 땅을 확인하러. 젊은 농부 민수 씨가 밭을 갈고 있었다. 트랙터 소리가 들렸다. 인사했다. 민수 씨가 손을 흔들었다. 올해는 감자를 심는다고 했다. 좋다고 대답했다. 감자는 물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께 일했다. 흙을 만졌다. 손에 흙이 묻었다. 30년 동안 만졌던 흙.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었다.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었다.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왔다. 샤워를 했다. 저녁을 준비했다. 혼자지만 정성스럽게. 초인종이 울렸다. 딸이 손주를 데리고 왔다. 손녀가 뛰어와 안겼다. 작고 따뜻한 몸. 할머니 하고 불렀다. 그 목소리가 꿀처럼 달았다. 함께 저녁을 먹었다. 딸과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엄마가 밝아 보인다고 했다. 행복하다고 대답했다. 딸이 돌아가고 혼자 설거지를 했다.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받았다. 남자 목소리였다. 나이 든 목소리. 김경애 씨 맞냐고 물었다. 맞다고 대답했다. 자기는 강민호라고 했다. 복지관에서 봤다고. 기억났다. 아내를 여의고 혼자 사시는 분.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시간 되면 차라도 한잔할 수 있냐고. 그냥 경희 씨가 좋은 분 같아서, 친구로 지내고 싶어서. 한참 망설였다.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됐을까? 생각해 볼게요 라고 대답했다. 천천히 생각하라고 했다. 기다리겠다고. 전화를 끊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다음 날 김순자 할머니한테 얘기했다. 어제 강민호 씨한테 전화 왔다고. 할머니가 아, 그 양반 하고 말씀하셨다. 좋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나는 아직 이라고 말했다. 할머니가 물으셨다. 언제까지 혼자 살 거냐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지만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말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그게 벌써 1년 넘었다고. 이제 내 행복을 생각해도 된다고. 할머니 말씀에 용기가 났다. 강민호 씨한테 전화를 걸었다. 커피 한잔 하자고. 토요일 카페에서 만났다. 민호 씨가 먼저 와 있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커피를 주문했다. 이야기를 시작했다. 민호 씨는 교사였다고 했다. 40년을 가르치다 퇴직했다고. 아내를 3년 전에 여의었다고. 암이었다고.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다고. 아내가 행복하게 살라고 했다고. 민호 씨의 눈빛이 따뜻했다. 나는 작년에 이혼했다고 말했다. 30년 결혼 생활이었다고.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유롭다고. 민호 씨가 미소를 지었다. 우린 비슷하다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다. 편안했다. 다음에 또 만나자고 민호 씨가 말했다. 좋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민호 씨와 자주 만나게 됐다. 일주일에 한 번씩 커피를 마시거나 산책을 했다. 부담스럽지 않았다. 친구처럼 편했다. 어느 날 민호 씨가 물었다. 내 여자친구가 되어주겠냐고. 놀랐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다. 아직 준비가 라고 말했다. 천천히 생각하라고 했다. 기다릴 수 있다고. 한 달을 고민했다. 다시 누군가와 관계를 시작해도 될까? 김순자 할머니와 상의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편하면 시작하라고. 불편하면 거절하라고.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민호 씨랑 있으면 편안하다고.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그럼 시작해보라고. 인생은 짧다고. 행복할 기회가 있으면 잡으라고. 민호 씨한테 전화를 걸었다. 생각해봤다고. 좋다고. 민호 씨의 목소리가 환해졌다. 정말이냐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민호 씨와 사귀기 시작했다. 55의 늦은 사랑이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갔다. 함께 복지관 봉사도 하고 농장에도 갔다. 민호 씨가 농사일을 도와줬다. 손이 빠르다고 말했다. 오래 했다고 대답했다. 가르쳐달라고 했다. 함께 일하니 즐거웠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
3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어느 날 옛 시댁에서 연락이 왔다. 시누이 정숙이었다. 오빠들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둘째 오빠는 당뇨 합병증, 셋째 오빠는 교통사고라고. 많이 다쳤냐고 물었다. 둘 다 심각하다고. 와줄 수 있냐고 물었다. 한참 고민했다. 가야 할까? 민호 씨와 상의했다.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럴까요? 라고 대답했다. 같이 가겠다고 했다. 병원에 갔다. 민호 씨가 함께 갔다. 시동생들이 병상에 누워 있었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다. 형수님 하고 불렀다. 준석이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괜찮다고 말했다. 이제 다 지난 일이라고. 형수님이 없었으면 자기들 집은 진작 망했을 거라고 했다. 형수님 덕분에 살았다고. 준호도 말했다. 용서해달라고. 그들의 손을 잡아줬다. 용서한다고 말했다. 이제 다 잊자고. 시동생들이 울었다. 나도 눈물이 났다. 미움은 이제 그만이었다. 용서하는 게 더 편했다. 병원을 나오며 민호 씨가 말했다. 잘했다고.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거라고. 고맙다고 말했다.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됐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었지만 서로 인사는 하는 사이가 됐다. 추석이 다가왔다. 시어머니 삼주기였다. 산소를 찾았다. 이번엔 민호 씨도 함께 갔다. 차례상을 차렸다. 절을 올렸다. 어머니, 3년이 지났어요. 저 잘 살고 있어요. 민호 씨도 함께 절을 올렸다. 어머님, 경희 씨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어머니, 좋은 사람 만났어요.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시어머니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았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민호 씨가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물었다. 우리 결혼해요. 놀라서 민호 씨를 봤다. 갑자기요? 진심이라고 했다. 남은 인생 함께 살고 싶다고. 한참 생각했다. 다시 결혼할 준비가 됐을까?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생각해보겠다고. 천천히 생각하라고 했다. 일주일을 고민했다. 아이들과도 상의했다. 엄마, 좋은 사람이면 재혼해 라고 딸이 말했다. 엄마 행복이 중요하다고. 아들도 찬성했다. 엄마 인생이라고. 엄마가 결정하라고. 김순자 할머니도 축복해 주셨다. 행복해야 한다고. 그럴 자격이 있다고. 결심했다. 민호 씨한테 전화를 걸었다. 네, 결혼해요. 정말이냐고 물었다. 고맙다고 했다. 2달 후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들과 친한 사람들만 초대했다. 아이들이 축복해줬다. 손주들이 꽃을 뿌렸다. 김순자 할머니가 축사를 해주셨다. 경희야, 넌 강한 사람이야. 힘든 시간을 이겨냈어. 이제 행복할 자격이 있어. 눈물이 났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시동생들도 왔다. 축하해줬다. 형수님, 행복하세요. 고맙다고 말했다. 예전 남편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민호 씨와 신혼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갔다.
바다를 보며 걸었다. 손을 잡고 걸으니 평화로웠다. 행복하냐고 민호 씨가 물었다. 정말 행복하다고 대답했다. 나도 행복하다고 했다. 파도가 밀려왔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저 정말 행복해요. 민호 씨가 내 어깨를 안아줬다. 잘하셨다고 말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그날 밤 숙소에서 일기를 썼다. 오늘 재혼했다. 55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다. 두렵지 않다. 오히려 설렌다. 30년 동안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다. 시어머니께 감사하다. 시어머니 덕분에 내 인생을 되찾았다. 이제부터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 것이다. 후회 없이 당당하게. 일기장을 덮었다. 민호 씨가 옆에서 자고 있었다. 고른 숨소리가 평화로웠다. 창밖을 봤다. 달이 밝았다. 보름달이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다시 태어났어요. 눈을 감았다. 편안한 잠이 왔다. 꿈속에서 시어머니를 만났다. 경희야, 잘했어. 넌 강한 사람이야. 어머니, 이제 내 행복만 생각해. 나도 편히 쉴게. 시어머니께서 웃으며 사라지셨다. 아침에 눈을 떴다. 햇살이 따뜻했다. 민호 씨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잘 잤냐고 물었다. 정말 잘 잤다고 대답했다. 함께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다. 바다가 보였다. 앞으로 뭐 하고 싶냐고 민호 씨가 물었다. 봉사활동도 계속하고 농장 일도 돕고 그리고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대답했다. 나도 라고 민호 씨가 말했다. 민호 씨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이제 나는 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55. 늦은 나이가 아니었다.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었다. 1년이 흘렀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4년이 됐다. 많은 것이 바뀌었다. 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렸다. 예전엔 새벽 5시였다. 이제는 여유로웠다.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봄이 왔다. 커피를 내려 마셨다. 베란다에 앉아 책을 읽었다. 민호 씨가 아직 자고 있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9시에 복지관으로 향했다. 요즘 노인 복지 프로그램 자원봉사를 꾸준히 하고 있었다. 김순자 할머니가 함께였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먼저 와 계셨다. 환한 미소. 오늘은 김치 담그기 수업. 독거노인분들께 나눠드릴 김치를 함께 담갔다. 30년 동안 시댁에서 배운 솜씨. 이제는 누군가를 돕는 데 쓰였다. 어르신들이 감탄했다. 손이 참 빠르다고. 그 말들이 뿌듯했다. 점심에 함께 식사를 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각자의 삶, 각자의 이야기, 모두 힘든 시간을 견뎌온 사람들. 그 이야기들이 위로가 됐다. 오후에 농장으로 갔다. 임대해준 땅을 확인하러. 젊은 농부 민수 씨가 밭을 갈고 있었다. 올해는 감자가 풍년이라고 했다. 기뻤다. 함께 일했다. 흙을 만졌다. 30년 동안 만졌던 흙.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다.
내가 원해서였다.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왔다. 샤워를 했다. 저녁을 준비했다. 민호 씨가 부엌으로 왔다. 함께 요리했다. 손발이 척척 맞았다.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민호 씨도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했다. 퇴직했지만 여전히 선생님이었다. 식사 후 함께 설거지를 했다. 민호 씨가 그릇을 닦고 나는 정리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다. 민호 씨가 내 손을 잡았다. 행복하냐고 물었다. 정말 행복하다고 대답했다. 이제 모든 것이 자리를 잡았다. 땅은 젊은 농부들에게 임대했고 그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수확철마다 쌀을 가져왔다. 그 쌀로 복지관 어르신들께 밥을 지어드렸다. 남은 땅 일부는 팔아서 재단에 기부했다.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재단.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예금도 일부는 복지관에, 일부는 교육재단에 기부했다. 시어머니께서 기뻐하실 것 같았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았다. 딸은 자주 들렀다. 손주를 데리고 왔다. 손녀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할머니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꿀처럼 달았다. 아들도 명절 때마다 왔다. 민호 씨를 아버지처럼 따랐다. 민호 씨도 아들을 친자식처럼 대했다.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회복됐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었지만 명절 때 서로 안부를 물었다. 시동생들은 회복했다. 건강을 되찾았다. 시누이 정숙은 가끔 전화했다. 언니라고 불렀다. 잘 지내냐고 물었다. 잘 지낸다고 대답했다. 예전 남편과는 완전히 남남이 됐다. 가끔 길에서 마주쳤지만 인사만 나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예전 남편에게서 온 편지였다. 펼쳐 읽었다. 경희야, 미안해. 30년 동안 정말 미안해. 나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너 없이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행복하게 살아.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나도 조금은 마음이 편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편지를 다 읽고 접었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화도 나지 않았다. 그냥 담담했다. 이미 끝난 일이었다.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꺼내지 않았다. 추석이 다가왔다. 시어머니 사주기였다. 산소를 찾았다. 민호 씨도 함께 갔다. 이제는 익숙한 길이었다. 차례상을 차렸다. 절을 올렸다. 어머니, 4년이 지났어요. 저 정말 잘 살고 있어요. 민호 씨도 함께 절을 올렸다. 어머님, 경희를 잘 모시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이제는 아무한테도 미안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시어머니께서 미소 짓고 계시는 것 같았다. 산을 내려오며 민호 씨가 말했다. 시어머니께서 정말 대단한 분이었다고. 경희를 위해 10년을 준비하셨다니. 그렇다고 대답했다. 정말 감사한 분이라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다. 민호 씨와 함께 텔레비전을 봤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행복이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민호 씨가 옆에서 자고 있었다. 고른 숨소리. 30년을 돌아봤다. 힘든 시간이었다. 아팠다. 외로웠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했다. 시어머니께서 남겨주신 것. 그건 재산만이 아니었다.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용기였다. 내 인생을 살 권리였다. 이제 나는 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56. 늦은 나이가 아니었다.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었다. 눈을 감았다. 편안한 잠이 왔다. 꿈속에서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민호 씨가 옆에 있었다. 손을 잡고 걸었다. 자유로웠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졌다.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봄이 완전히 왔다. 민호 씨가 일어났다. 함께 아침을 준비했다. 토스트를 굽고 계란을 부쳤다. 커피 향이 집안을 채웠다. 식탁에 앉아 함께 아침을 먹었다. 오늘 뭐 할 거냐고 민호 씨가 물었다. 복지관 가고 농장도 가야 한다고 대답했다. 같이 가겠다고 했다. 식사 후 함께 집을 나섰다. 손을 잡고 걸었다.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다. 복지관으로 가는 길. 민호 씨가 말했다. 경혜 씨 덕분에 내 인생도 다시 시작됐다고. 나도 라고 대답했다. 당신 덕분에 내 인생도 완전해졌다고. 서로를 보며 웃었다. 두 사람 모두 인생의 후반부를 다시 시작한 사람들.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들. 복지관에 도착했다. 김순자 할머니가 반겼다. 오늘도 함께 봉사를 했다.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했다.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다. 오후에 농장에 갔다. 젊은 농부들이 일하고 있었다. 인사를 나눴다. 올해 수확이 좋을 거라고 했다. 기뻤다. 밭을 거닐었다. 민호 씨와 손을 잡고 흙 냄새가 났다. 30년 동안 맡았던 냄새.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자유의 냄새였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붉고 주황빛으로 물든 하늘.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행복하다. 완전히. 30년 동안 시댁을 위해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산다. 아무한테도 미안하지 않다. 시어머니께 감사하다. 시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선물 덕분에 나는 제 인생을 되찾았다. 당당하게 살 권리를 되찾았다. 앞으로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이게 진짜 내 인생이다. 56부터 시작된 진짜 내 인생.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 씨가 말했다. 행복하냐고. 정말 행복하다고 대답했다. 나도 라고 민호 씨가 말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석양을 등지고 앞만 보고 미래를 향해. 그날 밤 일기를 썼다. 마지막 페이지였다. 이렇게 썼다. 오늘도 행복했다. 내일도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30년 동안 시댁을 위해 살았다. 힘들었다. 아팠다. 외로웠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다. 시어머니께 감사하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재산만 주신 게 아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 내 인생을 살 권리를 주셨다. 이제 나는 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늦은 나이란 없다는 것을,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56. 나의 새로운 시작. 나의 진짜 인생. 일기장을 덮었다. 민호 씨가 옆에서 자고 있었다. 창밖을 봤다. 달이 밝았다. 보름달이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저 정말 행복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눈을 감았다. 편안한 잠이 왔다.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다. 꿈속에서 시어머니를 만났다. 시어머니께서 웃고 계셨다.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셨다. 잘 가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시어머니께서 사라지셨다. 하지만 그 온기는 남아 있었다. 가슴속 깊이. 아침이 밝았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쏟아졌다. 따뜻했다. 민호 씨가 일어났다. 좋은 아침, 이라고 인사했다. 좋은 아침, 이라고 대답했다. 함께 커피를 마셨다. 오늘 뭐 할 거냐고 물었다. 복지관 가고 손주도 보러 가야 한다고. 같이 가겠다고 했다.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봄 햇살이 따뜻했다. 꽃들이 피어 있었다. 아름다웠다. 걸으며 생각했다. 나는 행복하다. 완전히. 이제 시작이다. 진짜 내 인생의 시작. 30년의 무게를 내려놓았다. 이제 가볍다. 자유롭다. 행복하다. 앞을 봤다. 민호 씨가 옆에 있었다.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함께 걸었다. 미래를 향해. 이게 내 인생이다. 56부터 시작된 진짜 내 인생. 후회 없이, 당당하게, 행복하게. 오늘 김경희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 동안 시댁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경희 씨.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선물 덕분에 당당하게 제 인생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혜 씨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켜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